저는 15년간 김정은의 방패였습니다. 7겹 인간 성벽의 일원으로 목숨을 걸고 경호했습니다. 호위사령부 출신 탈북자 강민철이 처음으로 밝히는 북한 최고 권력층 경호의 충격적 실상. 그는 2023년 여름 당 중앙위원회 건물 복도에서 절대 봐선 안 될 장면을 목격했고 그 비밀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제거 대상이 됐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가져온 증언은 북한 정권의 가장 두려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2019년 5월 어느 날 평양 시내 한 공장 현지지도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김정은 원수님을 호위하며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소리였는지 차량 배기음이었는지 공장 기계 소리였는지 지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 앞에 있던 경호원 3명이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일겹이라고 부르는 가장 가까운 거리의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김정은 원수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원수님을 감쌌습니다. 3명의 몸이 하나가 되어 인간 방패가 된 것입니다. 그 뒤로 2겹, 3겹, 4겹, 순식간에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저도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제가 몇 겹인지는 몰랐지만 그냥 앞사람 등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7초도 안 되어 김정은 원수님은 사람으로 만든 성벽 안에 완전히 갇혔습니다. 이동! 누군가 소리쳤고 우리는 그 상태로 차량까지 움직였습니다. 사람 성벽이 움직이는 겁니다. 바깥 겹에 있던 저는 주변을 경계했지만 안쪽 겹 사람들은 아마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앞사람 등만 보며 움직였겠지요. 차량에 오른 뒤에도 한참을 긴장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짜 총성이었는지, 누가 쏜 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방패 역할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겹 경호원 3명이 모두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전날 원수님을 감쌌던 그 3명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칭찬을 받았는지 다른 부서로 갔는지 아니면 우리는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호위사령부에서는 이런 게 당연했습니다. 경호원들끼리는 서로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1겹은 2겹을 모르고 2겹은 3겹을 모릅니다. 같은 겹끼리도 최소한만 알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저는 2008년 29살 때 호위사령부에 들어왔습니다. 함흥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평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김정일 장군님 시절이었지요. 특별 선발이라며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최고 지도자를 목숨으로 지키는 영광스러운 전사들이었습니다. 훈련도 가혹했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밥도 제일 좋은 걸 먹고 배급도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평양 시내 좋은 곳에 집도 배정받았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굶주릴 때도 우리는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총성이 울린 그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방패였습니다. 사람으로 만든 방패. 7겹으로 쌓은 인간 성벽이었습니다. 1겹부터 7겹까지 각 겹마다 수십 명씩 배치됩니다. 모두 합치면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제가 몇 겹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어떤 날은 원수님이 잘 보였고 어떤 날은 사람들 등만 보였습니다. 위치는 매번 바뀌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40살이 다 되어가는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방패인가? 사람인가? 평양에 있는 아내와 20살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함흥에 계신 73 어머니 생각도 났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총알바지구나.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앞으로 제가 보게 될 것들, 겪게 될 일들이 얼마나 더 잔인한지, 그리고 결국 저를 이 나라에서 몰아낼 만큼 견딜 수 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7겹 방패는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방패는 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금이 갑니다. 그 금이 가기 시작한 날이 바로 총성이 울린 그날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30분 내 집결.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인지 얼마나 걸릴지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던 아내가 깼습니다. 또요?
아내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양치질을 하다 말고 뱉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내가 불 켜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2018년 4월 아들 생일날이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였지요. 저는 며칠 전부터 약속했습니다. 이번엔 꼭 함께 밥 먹자. 아들도 좋아했습니다. 평소엔 아버지 얼굴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날 오후 3시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시간 내 집결. 저는 집에 전화했습니다.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케이크도 사왔어요. 미안해.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 목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실망했겠지요. 그날 저녁 11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케이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초 하나도 켜지 않은 채로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더니 9시쯤 포기하고 들어갔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호위사령부 경호원의 삶이란 게 원래 그랬습니다. 내 시간이란 게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로 불려갈지, 언제 돌아올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출동 통보는 늘 갑작스러웠습니다. 1시간 전, 30분 전, 심지어 10분 전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가야 했습니다. 밥 먹다 말고 화장실에 있다가도 심지어 아파도 가야 했습니다. 목적지는 출발 직전까지 비밀이었습니다. 차에 타서도 몰랐습니다. 그냥 앞차를 따라가면 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누가 같이 가는지, 몇 명이 동원되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숨길까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경호원이 미리 알면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라도 말할 수 있지요. 오늘 어디로 간다더라. 그 한마디가 새어나가면 원수님의 동선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격리됐습니다. 외부와의 연락도 최소화됐습니다. 핸드폰도 특수 제작된 걸로만 썼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평양 시내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 가는 것도 금지였습니다. 함흥에 계신 어머니를 뵙는 것도 1년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명절에도 못 갈 때가 많았습니다. 명절이 오히려 경우가 더 삼엄해졌거든요. 어머니는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라 위에 일하는 거니까 괜찮다. 건강만 해라. 하지만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어머니를 1년에 한 번도 못 뵙는 아들이 무슨 효자입니까? 2020년쯤부터는 더 심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외부 접촉을 더욱 줄이라고 했습니다. 경호원들끼리도 만남을 최소화했습니다. 훈련 때 말고는 얼굴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집에서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전화가 올지 몰랐으니까요. 잠을 자도 얕게 잤습니다.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진동만 울려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잠꼬대로 출동이라고 한대요. 그게 우리 삶이었습니다. 경호원의 시간은 김정은 원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의 약속도 개인적인 일정도 모든 게 뒤로 밀렸습니다. 아들이 20살이 됐을 때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입학식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출동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갔습니다. 아내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아들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른 학생들은 아버지가 다 왔는데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게 제 운명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무리 나라를 위한 일이라지만 가족도 못 챙기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고. 그날 밤 아들 생일 케이크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 이 아이만큼은 자기 시간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탈북을 꿈꾸게 될 거라곤, 그 꿈이 현실이 될 거라곤. 그저 견디는 것만이 전부였던 시절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건물 경호를 섰습니다. 그날은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는 건물 안팎을 지켰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보이는 위치였지요. 회의가 끝난 뒤였습니다. 간부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작 전 들어간 사람 수와 나온 사람 수가 달랐습니다. 다음날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간부가 숙청됐다고 했습니다. 회의 중에 바로 체포됐다는 겁니다. 무슨 죄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마 알려주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물어서도 안 됐습니다. 그 일 이후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뭘까? 미국인가 남조선인가 아니면 일본인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 간부들, 군 장성들, 보위부 고위층, 그들이 진짜 위협이었습니다. 외부적은 국경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언제든 총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경호가 이렇게 철저한 겁니다. 7겹 방패도 동선 비밀도 모든 게 내부 쿠데타를 막기 위한 겁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북한에서 숙청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성택, 리영호, 현영철 모두 김정은 원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원수님의 현지 지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10대가 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차였습니다. 같은 색깔, 같은 모델이었지요. 어느 차에 원수님이 타셨는지 우리도 몰랐습니다. 차들이 달리다가 갑자기 위치를 바꿨습니다. 앞서던 차가 뒤로 가고 뒤에 있던 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치 카드 섞듯이요. 그렇게 몇 번을 바꾸고 나니 정말 어느 차가 어느 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격수가 있어도 어느 차를 쏴야 할지 모를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격수라니 누가 원수님을 저격한다는 겁니까? 외부적이 아니라면 내부입니다. 군이나 보위부 안에 반역자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외부 침입자보다 내부 배신자를 더 경계했습니다. 경호원들끼리도 서로 감시했습니다.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누가 불만을 표현하는지 항상 눈여겨봤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근무 중에 졸았습니다.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보고됐고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무슨 처벌을 받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게 우리 세계였습니다. 신뢰란 게 없었습니다. 동료도 믿을 수 없었고 상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모두를 감시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은 대역도 사용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지 확인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다르다거나 목소리가 약간 다르다거나 물론 우리는 그런 걸 입에 담으면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쥐어도 아무리 총과 칼을 가져도 마음 한편엔 늘 공포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 자기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요. 김정일 장군님도 그랬다고 합니다. 늘 의심하고 늘 경계했다고 하지요.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권력을 폭력으로 유지하는 체제는 결국 폭력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건 사람이 아니라 공포라는 걸. 김정은 원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원수님의 불안과 두려움을 막아주는 거라는 걸. 7겹 방패는 외부적을 막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을 반역자를 배신자를 막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반역자는 어쩌면 우리 중 한 명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들을 봤습니다. 20살 아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대학 공부를 하는 모습이었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하나?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감시하고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세상. 그게 우리가 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말로 포장했지만 속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며 사는 게 경호원의 삶이었습니다. 2021년 가을 원산에서 평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였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원수님 차량이 지나가는 동안은 모든 차량 통행이 금지됐거든요. 우리만 달리는 도로였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차가 8대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어느 차에 원수님이 타셨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3번째 차에 탔습니다. 경호원 넷이 함께였지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위치 변경. 그러자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차선을 바꿨습니다. 앞차가 뒤로 가고 뒤차가 앞으로 왔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면서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옆차가 바짝 붙어서 달렸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차들이 서로 엉키듯 위치를 바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운전병이 말했습니다. 안전벨트 풀어. 네, 안전벨트를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운전병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명령이다. 안전벨트 풀어. 우리는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이유를 물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만약 공격이 있으면 우리가 즉시 차 밖으로 나가 방패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요. 안전벨트를 하고 있으면 시간이 걸립니다. 1초라도 늦으면 안 됩니다. 달리는 차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님 안전만 중요했습니다. 차가 계속 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우리 차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안전벨트를 안 한 저는 앞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다행히 앞 좌석을 손으로 짚어벅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6번 차량 의심 대상. 승무원 즉시 하차. 6번 차량이 바로 우리 차였습니다. 의심 대상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차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탑승자 중 누군가를 의심한다는 겁니까?
운전병이 소리쳤습니다. 하차. 문이 열렸습니다. 차는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굴러가고 있었지요. 우리는 뛰어내렸습니다. 달리는 차에서요. 저는 땅에 구르며 넘어졌습니다. 팔꿈치가 까졌고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다른 경호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일어나 도로 옆으로 비켰습니다. 나머지 차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6번 차량만 도로 한쪽에 세워졌습니다. 보안 담당자들이 와서 차를 뒤졌습니다. 한참을 뒤진 끝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위 신고였던 겁니다. 혹은 훈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의심 대상이 아니라 우리 반응 속도를 시험한 거였을 수도 있지요. 그날 함께 탔던 경호원 중 한 명이 다쳤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리다 발목을 삐었습니다. 심하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나중 일이었습니다. 일단 임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녁에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다친 동료는 깁스를 했습니다. 한 달은 걸어다니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책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명령에 신속히 따랐으니까요. 저는 그날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라는 걸, 쓰고 버리는 물건이라는 걸. 차 안에 있든 차 밖에 있든 우리는 방패일 뿐이었습니다. 2022년 3월 호위사령부 훈련소였습니다. 정기 훈련이 있었습니다. 1년에 4번 계절마다 훈련소에 모였습니다. 이번은 실탄 훈련이었습니다. 실제 총알을 사용하는 훈련이지요. 교관이 말했습니다. 경호원의 사명은 피하는 것이 아니다. 막는 것이다. 그 말의 의미를 그날 알게 됐습니다. 훈련 내용은 이랬습니다. 가상의 원수님 역할을 한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 사람을 감쌉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총을 쏩니다. 물론 원수님 역할 쪽이 아니라 우리 쪽으로 쏩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공포탄이었습니다. 소리만 나는 총알이지요. 하지만 마지막 훈련은 실탄이었습니다. 진짜 총알입니다. 물론 우리를 맞추려는 게 아닙니다. 비껴 지나가도록 각도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원수님 역할 동료를 감쌌습니다. 1겹, 2겹, 3겹. 사람으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탕탕. 귀가 먹먹했습니다. 갑자기 옆에 있던 동료가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훈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가슴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중단, 중단. 교관이 소리쳤습니다. 훈련이 멈췄습니다. 의무병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총알이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철수였습니다. 저보다 5살 어렸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이제 겨우 3살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날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리철수 동무는 조국을 위해 영광스럽게 희생했다. 훈련 중 실수로 죽었는데 명예롭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에서 3살짜리 딸이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내는 울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건데 왜 우느냐고 할 수 있으니까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죽을까? 그러면 내 아들은 20살 아들이 영광스러운 희생이라는 거짓말을 들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건 싫었습니다. 리철수의 빈자리는 일주일 만에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소모품이었습니다. 2022년 말 보안 교육이 있었습니다. 보위부 담당자가 왔습니다. 강당에 경호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100명이 넘었습니다. 담당자가 연단에 섰습니다. 동무들, 최근 탈북 사례가 늘고 있다. 탈북이라니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주민들 얘기겠거니 했지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과거 호위사령부에서도 탈북자가 나왔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긴장했습니다. 호위사령부 탈북자라니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1997년 경호원 한 명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는 원수님 동선과 경호 체계를 알고 있었다. 국가 1급 기밀이었다.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됐겠는가? 부모, 형제, 아내, 자식 모두 처형됐다. 3대가 함께 처벌받았다. 3대 연좌제,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까지 3대를 함께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족 전체가 벌을 받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을 때마다 끔찍했습니다. 동무들 명심하라. 너희들은 일반 주민이 아니다. 너희들은 국가 기밀을 알고 있다. 원수님 얼굴을 매일 보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탈북하는 건 국가 전체를 배신하는 것이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만약 너희 중 누가 탈북을 시도한다면 그는 물론이고 가족 전체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예외는 없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식은땀이 났습니다. 탈북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20살 외동아들,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내가 탈북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대학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끌려갈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공업 대학을 나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지요. 만약 내가 탈북한다면 아내도 죽습니다. 그리고 함흥에 계신 어머니, 73세 노모, 평생 농사 지으며 사신 분, 아들 자랑이 유일한 낙이셨던 분, 만약 내가 탈북한다면 어머니도 연좌제로 처벌받을 겁니다. 탈북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 한 몸 살자고 가족을 죽일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삶이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매일 목숨 걸고 일하고 가족도 제대로 못 챙기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삶, 이게 정상입니까? 어느 날 함흥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아, 잘 지내고 있지? 예,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나야 뭐, 너만 잘 있으면 돼. 어머니 목소리가 늙으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약해진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1년에 한 번도 못 뵙는 어머니, 전화로만 목소리 듣는 어머니, 어머니, 제가 곧 갈게요. 아니다. 바쁠 텐데 괜찮아. 나라 일이 중요하지. 나라 일. 어머니는 제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모르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모품처럼 쓰이는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는지.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40 넘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아내를,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탈북하고 싶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갇혀 있었습니다. 평양이라는 도시에 경호원이라는 신분에 가족이라는 족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견디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삶이 언젠가 끝나야 한다고,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그리고 그 한계는 곧 올 것이라고. 2023년 7월, 제 삶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와 다른 임무를 받았습니다. 근거리 경호였습니다. 원수님 바로 옆에서 경호하는 임무였지요. 1년에 몇 번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장소는 당 중앙위원회 건물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원수님이 집무실로 이동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경호원들과 함께요. 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걷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비틀거리셨습니다. 옆에 있던 보좌관이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원수님은 그 보좌관에게 의지해 겨우 걸으셨습니다.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숨을 가쁘게 쉬셨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벽에 손을 짚으셨습니다. 의료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원수님을 부축해 옆방으로 모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복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뭘 본 겁니까? 김정은 원수님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모습을, 의료진을 급히 부르는 모습을.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번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담요로 다리를 덮으셨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입단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 것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가족에게도 동료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만약 소문이 퍼진다면 그 출처를 찾아내 처벌할 것이다. 보위부 담당자의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아프시다. 심각하게 아프시다. 걷지도 못할 정도로. 이 비밀을 안 순간 저는 죽은 목숨이 됐습니다. 언젠가 이 비밀 때문에 제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8월 어느 날 집에 보위부 사람들이 왔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강민철 동무대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아드님을 조사해야겠습니다. 아들요? 무슨 일입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아들 방을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 옷장, 침대 밑까지.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USB 메모리를. 이게 뭡니까?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노래들이었습니다. 반동 자료를 소지했군요.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 그것도 호위사령부 경호원 아들이. 보위부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분노와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끌려갔습니다.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내는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호위사령부에 불려갔습니다. 상관이 말했습니다. 강민철 동무 아들이 큰 문제를 일으켰소. 경호원 가족이 이런 짓을 하다니. 당신도 책임을 피할 수 없소.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이제 어쩔 겁니까? 아들은 대학에서 제적될 것이고 당신도 아마 경호원 생활은 끝날 것이요. 끝이라고요. 경호원에서 쫓겨난다는 겁니까? 그럼 저는 어디로 갑니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원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심각하게 아프시다는 걸, 걷지도 못하시는 걸,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제가 경호원에서 쫓겨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려둘 리 없었습니다. 저는 제거될 겁니다. 그리고 아들도 아내도 함께 처벌받을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아직 조사 중이어서 집에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탈북이야. 아내 눈이 커졌습니다. 탈북이라니. 생각도 못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경호원이잖아요. 탈북하면 우리 모두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어. 원수님 비밀을 알고 있는 내가 아들 문제로 신뢰를 잃었어. 곧 제거될 거야. 살 길은 탈북뿐이야. 아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이 조사에서 풀려나면 아들과 아내를 먼저 보냅니다. 중국으로. 저는 며칠 뒤 따라갑니다. 함께 가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함흥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죠? 함께 모시고 갈 순 없었습니다. 73세 노인이 두만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면 더 의심받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가야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리려면, 아내를 살리려면, 제가 살려면 어머니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월이었습니다. 아들이 조사에서 풀려났습니다.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일단 집에 왔습니다. 저는 아들과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우리 탈북한다. 이틀 뒤 출발이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모실 수 없어. 아들이 울었습니다. 20살 아들이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45살 아비가 울었습니다. 이틀 뒤 아들과 아내가 먼저 떠났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연결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갈 겁니다. 저는 사흘 뒤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함흥 어머니께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철이에요. 아들아, 잘 있었니?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아들아, 언제 올 거니? 곧 갈게요, 어머니.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시는 못 뵐 겁니다.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사흘 뒤 저도 출발했습니다. 두만강을 향해 7겹 방패를 버리고 경호원 신분을 버리고 조국을 버리고, 하지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방패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사람으로 만든 방패는 결국 사람이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10월 밤 강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물을 헤치며 건넜습니다. 중국 측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차에 올랐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보위부가 찾고 있을 겁니다. 중국 공안도 탈북자를 잡으면 북송합니다. 북송되면 죽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아들과 아내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사히 중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날 순 없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더 위험하니까요. 몇 주를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집에서 지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었지만 믿을 순 없었습니다. 돈만 주면 신고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려면 동남아를 거쳐야 합니다. 비용이 더 듭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 계속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한 달 뒤 동남아로 출발했습니다. 가짜 여권을 받았습니다. 중국인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줬습니다. 말을 하지 마십시오. 중국인인 척하십시오.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걸리면 북송됩니다. 북송되면 죽습니다. 경호원 출신이 탈북했다는 게 알려지면 가족도 죽습니다. 공항 검색대를 지날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보안요원이 여권을 봤습니다. 제 얼굴을 봤습니다. 여권과 비교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세요. 보안요원이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북한이 멀어졌습니다. 중국이 멀어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함흥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남아 어느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덥고 습했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숨어 지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탈북자를 납치해 북송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경호원 출신은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국가 기밀을 알고 있으니까요.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브로커가 한국 대사관과 연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드디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아들과 아내도 같은 날 가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브로커 차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과 아내를 만났습니다. 몇 달 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안겼습니다. 말라 있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를 거치며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차가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한국 땅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도 중국도 당신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문을 받습니다. 저 문 너머가 자유입니다. 저 문 너머가 새로운 삶입니다. 자, 가십시오.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직원이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살았습니다. 진짜 살았습니다. 아들도 아내도 살았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에어컨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물을 줬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얼마 만에 마시는 깨끗한 물인지. 며칠을 대사관에서 지냈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호위사령부 경호원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경호원이요? 그것도 호위사령부요?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을 직접 봤느냐? 경호 체계는 어떠냐? 내부 사정은 어떠냐? 저는 아는 대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였습니다. 한국 정부 전세기였습니다. 우리 같은 탈북자들을 태우는 비행기였지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북한도 중국도 동남아도 모두 저 아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자유로운 땅으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할머니도 모셔올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면 그때 모셔오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024년 1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긴 여행 끝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갈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진짜 왔구나. 진짜 살았구나. 국정원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내로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환했습니다. 네온사인 가로등 자동차 불빛들이 도시를 밝혔습니다. 평양도 밝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평양은 특정 지역만 밝았습니다. 간부들이 사는 곳, 외국인들이 보는 곳만요. 하지만 서울은 어디든 밝았습니다. 골목까지 뒷길까지 모든 곳이 환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죠. 그곳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인권자유. 북한에서는 금지된 단어들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자유였습니다. 말할 자유, 생각할 자유, 움직일 자유. 누가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이 정말 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갔습니다. 24시간 여는 가게라고 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과자, 음료수, 빵, 라면. 북한 장마당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배급소 직원들은 늘 무뚝뚝했거든요. 물건을 받아가는 사람을 거지 보듯 했지요. 마트에도 갔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멈춰 섰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쌀, 고기, 야채, 과일. 이게 다 파는 거라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북한 같으면 이 물건들 다 배급받으려고 몇 년은 기다려야 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물건들을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배급으로만 받았고 그것도 간부들만 제대로 받았습니다. 인터넷도 신기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세상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니. 북한 소식도 찾아봤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아니, 이제는 원수님이라 부를 필요 없습니다. 김정은 동정이 나왔습니다. 건강 이상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목격한 그 장면 이후로도 여러 번 건강 문제가 불거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게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그 비밀은 결국 새어나갔구나. 7겹 방패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패는 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금이 갑니다. 저도 그 방패 중 하나였습니다. 15년 동안 김정은을 지켰습니다. 1겹부터 7겹까지 인간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방패가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체제의 모순을, 공포 정치를,
인간의 소모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들이 한국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공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다 쫓겨날 뻔했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면 가슴이 벅찹니다. 이 아이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보고 싶은 것 보고 듣고 싶은 것 듣고 말하고 싶은 건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습니다. 누가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모품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방패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함흥에 두고 온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아들이 탈북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찾아갔을 겁니다. 조사받으셨을 겁니다. 처벌은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70 넘은 노인을 아들이 한 일로 죽이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감시는 받으실 겁니다. 매일 보고받으실 겁니다. 탈북자의 어머니라는 낙인이 찍히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효자 노릇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뵐 겁니다. 통일이 되면 분단이 끝나면 제가 함흥으로 찾아갈 겁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겠습니다. 통일,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저희 세대에라도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우리 세대라도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체제가 강해 보여도 언젠가 무너집니다. 사람으로 만든 체제는 결국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남한에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갇혀있을 뿐입니다. 공포에 억압에 거짓말에 갇혀있을 뿐입니다. 통일은 꼭 와야 합니다. 같은 민족이니까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같은 피가 흐르니까요. 조금 다르게 살았다고 몇십 년 떨어져 있었다고 우리가 남이 된 건 아닙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닙니다. 아내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들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입니다. 북한에서는 경호원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좋습니다. 특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얻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사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7겹 방패는 무너졌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체제도 금이 갔습니다. 사람으로 만든 것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북한 정권도 언젠가 무너질 겁니다. 아무리 방패를 쳐도 아무리 감시해도 사람 마음까지는 막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는 함흥으로 달려갈 겁니다. 어머니를 뵈러. 그때까지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를 누리며 감사하며 희망을 품고 살겠습니다. 여러분께도 희망을 드립니다. 분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독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하나의 민족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살아갑니다.